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연초이기 때문에 2025년도 부동산 세무시장이 어떻게 좀 변경될 것인지 개정된 세법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세법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결국은 부동산 온라인 또 칼럼니스트로 1년 내내 맹활약해주고 계시고 또 두꺼비 세무 TV인가요? 두꺼비 네, TV라고 하는 또 명품 세무 TV 운주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선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아무튼 2025년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시행령 개편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네.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할 수 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을 해라. 그러면 양도소득세랑 종합부동산세 좀 빼줄게라는 이제 제도가 좀 있었죠. 신설이 네.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 주택이 아니라 뭐 분양권이나 조합 입주권 가지신 분도 가능하고요. 네. 이분이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하나 더 취득을 하면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했지만 1주택자로 봐줄게라고 이제 본다는 게 이제 핵심 메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그냥 1주택 취득하고 1년 있다가 새로운 주택 취득하면 어차피 일시적 1세대 2주택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기존에 주택 하나 있다가 그 다음날 취득해도 된다라는 일정의 1년 이상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일 것 같고요. 그다음 종전주택을 뭐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무조건 그런 전제 조건도 없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냥 합리적으로 2주택 이상 해주시는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예. 어찌 보면 이거 지방에 있는 뭐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게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저거 지정되어 있나요? 저런 지역들이? 저게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국에 89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저게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됩니다. 지금 21년도에 됐으니까 26년도에. 26년도에 하면 되겠네요. 제 개인적으로 26년도에는 거의 한 130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늘고 있어요, 인구가. 네. 맞아요. 예. 인구 감소 지역이 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저거 관련해서 사실 논문을 썼었기 때문에 부동산 논문을 썼기 때문에 예. 저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따져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인구 감소 지역에 사기하는 것들은 좋겠는데 투자용으로 사라 이거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인구 감소 지역은 이미 좀 부동산 미래 가치 측면에서 그렇죠. 조금 검토하기가 좀 네, 애매한 맞아요. 지역이 많을 거죠.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들의 대부분이 약간 이제 지방에 이제 양극화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거의 이제 취득세도 그렇고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네. 근데 저런 지역에 있는 주택을 이제 너무 소비가 안 되니까 그 결국 건설사 살리기도 목적도 있을 거고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지역에서 만약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한테만 좀 약간 니즈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좀 합니다. 쉽지 않은 정책일 것 같아요.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놓고 네. 자기 집 샀다 팔았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겠네. 그렇죠. 그런 거네. 네, 맞습니다. 그나마 그겁니다. 예. 예. 결국은 또 서울시만 몰리겠네. 약간 또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건 법이 다 통과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예, 개정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인데 또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고 광역시는 군 지역, 뭐 기장군이나 이런 데 포함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의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내가 여기서 직업이 있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은 거면 거기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은데. 갑자기 딴 지역의 주택을 알지도 못하는 지역을 취득한다 그러면 본인 지역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사겠지만 다른 지역을 사라 그러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긴 인구 감소 지역인데 투자 가치가 없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또 이사도 왔다 갔다 해야 돼. 아무튼 좀 세법이 복잡해야 돼가지고 저는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네, 저는 이거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 더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논문의 주제였기 때문에 좋은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풀어주면 안 된다. 맞습니다. 확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입니다. 가격 상한도 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나 뭐 생각도 듭니다. 네. 취득이나 과세표준일 공시가격 기준이고 그다음 취득 기한도 정해놨죠. 이제 취득 기한 이런 거는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무조건 기한 연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랬지만 네.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기존 주택 팔 때 비과세 해주고 장기부 특별공제 적용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없는데 사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듭니다. 저게 그 4억 원 이하짜리가 얹어진다고 한들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저게 엄청나게 간접적 지원이 막 이렇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네. 냉정하게 말씀 좀 드리면.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은 네. 이제 비수도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네. 세 지역이죠. 이 지역을 벗어난 중공후 미분양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미분양이 아니라 중공후 미분양이기 악성 때문에 미분양.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 기한 내에 수도권 밖의 소재 주택을 그리고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그다음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그러면은 말 그대로 1주택자로 봐줄게 라고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전용 면적이 있다는 게 좀 특이점이고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행령에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게 그러면 준공후 미분양인지 정의를 좀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쉽지 않죠. 말 그대로 양도자 정해져 있고 양수자도 말 그대로 최초 매매 계약 체결자. 복잡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용 승인서 받은 날까지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 근데 사실 중공후 미분양 정의가 거의 끝판돼도 미분양이면 좀 봐줘야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서 아예 진짜 준공 됐는데도 못 팔았다. 이렇게 돼서 하나 더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선착순이라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구 보면서 해서 네. 준공후 미분양된 사실 낙인을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 뭐 무적 도장이나 이런 딱지처럼 네. 무조건 확인증을 받아야 된다. 원래 이거 상세 내역이 더 나와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안 올리고 여기까지만 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 꽤 문의가 있습니다. 오. 혼인하고 나서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을 확대했다는 건데 네. 이게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기존에 남편이 한 채 있었고 그다음에 아내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각각 혼자 결혼 안 했으면 비과세 각각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2주택 됐으니까 너희 비과세 안 돼. 안 돼. 하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사실 결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신고 안 하지. 네. 신고를 안 하거나 막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법률론 어쩔 수 없이 뭐 법률론을 맞춰서 이제 신고를 했다고 했을 때 네. 그럼 5년 이내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 해줄게 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10년으로 늘려준 거죠. 오. 근데 저는 이거 진즉 늘려야 된다고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보시면 60세 이상 직계 존속과 동거 봉양은 이미 10년 된 지가 그렇죠. 그렇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4, 5년 넘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거 봉양.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같이 살아서 주택수 2개 돼서 비과세 못 해줘. 그럼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줬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한 5년 전부터도 네. 혼인율 박살났다고 막 뉴스에서 매일 떠들고 다큐멘터리 나오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풀어주는 게 좀 합당하지 않나. 그렇죠. 예.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데는 그냥 파격적으로 해줘야 돼. 맞아요. 네. 진짜 요즘은 진짜 뼈저하게 느끼는 게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한 이런 걸 오히려 트럼프 씨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와서 좀 획기적인 걸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 어쨌든 그 5년이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내에서 그냥 딱 펼쳐진 건데 네. 개인적으로는 출산이나 혼인은 더 파격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아무튼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그래서 요즘 문의가 많으세요. 말 그대로 이제 결혼한 지 한 7, 8년 됐는데 비과세를 아예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 시점이 많으세요. 17년, 18년도에 가격 막 올라가는데 결혼했는데 예. 5년 지나버리신 거예요. 이제 23년 뭐 이쯤에. 나 이제 못 받네. 아 그러면 차라리 시점 봐서 잘 팔자. 네. 이런 분들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24년 7월에 세제 개편이 짠 나왔을 때, 네. 야 됐다 이제. 아. 우리 이제 10년 늘어나니까 우리 결혼한 지 8년 차잖아. 어. 근데 안타까운 게 모든 세법은 제발 확정되고 파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이제 이거 확정이 됐는데 보시면 24년 11월 12일 이후. 이후 양도하는 거. 근데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저는 이제 양도상속증을 많이 하니까 네네. 잔금을 10월 18일에 치러버리신 거예요. 아 제발 이런 것들은 나오고 나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날짜를 그러면 소급해서 해주지 않을까요 세무사님?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나와봐야 알지. 근데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날짜가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거 유튜브에는 이걸 미리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제발 서두르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부동산은 서두르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인 것 같아요. 무조건 서두르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상생 임대주택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좀 잘 알았으면 좋은데 우선 기간이 2년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2년 늘어났습니다. 네, 2년 더 늘어나서 26년 12월 32일까지인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을 하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2년. 하지만 하나 더 있죠.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전세 끼고 이제 이것을 샀다. 그럼 내가 도저히 거기서 이제 거주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요건을 지키면 당신은 이제 상생을 하는 임대주택을 줬기 때문에 2년 거주한 걸 봐줄게요. 네. 라고 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히려 이걸 임차를 하면 내가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5%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아주 혁혁한 제도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켜야 될 게 먼저 내가 이제 이때 매매를 샀습니다. 전세 끼고. 그럼 기존에 있던 전세는 끝나야지만 됩니다. 우선. 네. 끝나고 나서 계약을 맺는 걸 우리가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조건이죠. 네. 그래서 이걸 먼저 1년 6개월 이상 하시고 자,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임대를 5% 이상 증가하지 않는 임대를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상생 임대차입니다. 그렇죠. 그걸 2년 이상 임대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양도를 하면 상생 임대차 하셨기 때문에 2년 거주 기간 봐줘서 당신 거는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상생 임대를 했었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태에서 파셔야 돼요. 그렇지. 당연한 거죠. 뭐 다주택자면 당연히 안 되지. 주택 막 100개 있는데 나 했다고 해서 팔면 당연히 적용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맞아요. 입법은 그냥 딱 때려놓고 그냥 막 두들겨 맞습니다. 패니까 맞아요. 싫지 당연히. 예. 이런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좋죠. 것들이 네. 뭔가 상생되는 느낌, 정말 이건 상생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런 게 좀 좋습니다. 말 그대로 네. 이런 걸 좀 챙겨 가셔야 된다. 네. 자, 그다음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23년도에 개정이 됐었어요. 23년도구나. 근데 적용을 25년도부터 합니다. 올해부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법 중에는 개정을 2년 전에 미리 한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아까 혼인 학과 같은 경우도 날짜 잘 보고 해야 되듯이 그렇죠. 이런 것도 23년도에 이미 개정은 일어났는데 적용을 25년도부터 2년 텀을 두고 하는 경우 네. 이런 세법 개정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이제 이 상가로 쓰고 있다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 쫙 한 거예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 거죠. 네. 그러면 나 전에 썼을 때부터 이거 비과세로 인정받고 싶어.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갑설 을설이 막 있었어요. 네. 시장에서 좀 혼란스러웠죠. 이거 이제 이렇게 정리해 라고 이제 딱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슈가 없을 건데 우선은 아시다시피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이제 두 종류로 받죠. 보유기간 10년 40%, 거주기간 10년 40%. 네. 자, 그래서 보유기간은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말 그대로 2%씩 올라가는 거. 7년이면 뭐 예를 들어서 14% 뭐 이렇게 네. 되겠죠. 그다음에 주택 보유기간이 뭐 5년이다. 그러면은 4%씩 하니까 20%. 뭐 이렇게 합쳐서 보유기간을 최대 40%까지 봐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거주기간. 당연히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거주할 때마다 4%씩 올라가는 거. 2년 이상 거주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게 하면은 둘이 합쳐서 80%까지 네. 맥스로 받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확실히 이제 다가구 주택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상가로 쓰다가 전체를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면 그 중에서 일부에만 내가 거주를 하더라도 나머지 호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비과세 받으면 장기보 특별공제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지키시면은 제가 봤을 때 혁혁한 공헌이 된다.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돌린 적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았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마다 거주할 때마다 4%씩 받는 게 내가 그냥 대출을 내서 그분은 임차인들 빼고 내가 실제 거주하면서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 빼갖고 내가 쓰는 게 방 네. 하나에 나오는 월세보다 훨씬 낫다. 네, 그게 아파트인 경우는 확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그럼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용도 변경 케이스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가져가실 때 내가 시뮬레이션 얼추 해봤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 거주할 때마다 가져가는 4%가 세금이 줄어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그 기존에 있던 임차인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면 그 전세자금 빼줘야 되거나 뭐 반전세면 네. 뭐 빼주는 그 이자가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더 이득이네. 그러면 차라리 10년은 우선 거주해도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시뮬레이션도 나오니까 좀 활용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올해부터 좀 됐죠. 말 그대로 이제 주택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비주택 때 이걸 많이 적용 받으시죠.
말 그대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고 간단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부동산 임대 법인에 대해서 원래 법인세가 그 비주택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세율이 낮으니까 유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 보시게 되면 현행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는 9%.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건물에서 2억 원 이하 나오는 경우가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2억 원까지 임대소득 벌면 9%니까 할만하네라고 했는데 이 요건들 첫 번째로 지배주주 등 지분이 50% 초과 당연히 가족법인이라 대부분 100%죠 거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당연하죠. 거의 다 이걸 이실 겁니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상가 전체 통건물을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 법인이 근로자를 많이 두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게 되면은 원래 2억 원 이하 9%인데 그리고 2억 원 초과되고 200억까지가 19%였는데 이거는 처음 벌 때부터 19% 세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금의 부담이 좀 커지는 상황이 펼쳐지죠. 근데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건물 관리를 뭐 자녀나 아버지가 도와줬다. 그럼 아버지에게 근로소득을 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주게 되면은 뭐 4대 보험이랑 이런 거 떼지 않느냐라고 말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는 세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법인의 돈을 쟁겨두는 것보다는 이제 근로로 실질적으로 건물을 좀 관리해 주셨다. 라고 한다면은 그분에게 차라리 지급을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간다라는 거 유동성 확보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법인 차원에서는 그걸 경비로 차감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나오는 구간을 낮춰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에 그렇게 세금 내고 남은 금액을 추후에 이걸 배당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때 또 어차피 세금 내거든요. 그렇죠. 또. 네,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근로소득으로 소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문의 많으신 게 이제 그러면 부동산 법인 따로 만들지 않고 내가 법인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네. 그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겠네. 이게 이렇게 넘어가세요.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리테일이 있고 그게 있으면 그거 소득이 50% 넘어가게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다 전세로 바꾸자. 월세에 대한 부담이 커져 그런 거니까. 물론 이제 간주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 이제 그 시행령 개정안들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것도 26년도부터요. 말 그대로 일찍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네네. 신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알고는 계셔야죠. 네네. 그러니까 고가주택 기준시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네. 이게 12억 원 초과되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로 해가지고 과세하겠다. 말 그대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뭐 10억씩 2개 받았다. 네. 그러면 그 은행에만 넣어놔도 너 이자 뭐 3%는 받잖아. 그럼 그것을 소득으로 봐서 우리가 과세를 할게. 그런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세 보증금 금액이 이제 시행령이 좀 나오는데 네. 말 그대로 고가주택 2개 이상. 네. 그러니까 똘똘한 진짜 한 채로 점점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내더라도 그냥 좀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분명 존재를 하실 건데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네. 1주택자는 9개 주택은 당연히 과세 그다음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월세도 과세입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이제 12억 이하를 월세로 하고 있다 그럼 과세가 아니긴 하죠. 네. 보증금이나 전세금 월세 아닙니다. 그 과세 대상 아닙니다. 네. 2주택은 월세 수입만 과세였는데 저게 이제 26년도부터는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보증금이면 과세하겠다. 그 부분이 이제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증금까지도 예, 맞습니다. 월세 원하는데 오케이 이해했다 이제. 예. 근데 이제 저게 어차피 고가 주택이 아니라 소형 주택이면 어차피 과세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3주택부터는 이제 12억 기준도 없고 그냥 비소형 주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소형 주택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이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이제 갖고 있으면 그 주택들은 빼줄게. 그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이 3억 원 넘으면 그것도 3억 원이 넘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은행에만 넣어놔도 돈을 번 거니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겠다라고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보다 좀 더 엄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었는데 제 거에서 조회수가 그래도 많이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 며칠 만에 거의 15,000원을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뭐죠? 이게
저는 오히려 디벨로퍼분들, 개발자분들, 건설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길을 쫑긋 세워야 된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못 파셨던 분들이 무조건 길을 세우셔야 돼요. 네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세법이 기존에 원래는 있었다가 바뀌어가지고 엄격해졌는데 네.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데 이거 판정일을 양도일로 봤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다가구 주택을 팔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나는 비과세 상태에서 팔고 싶죠. 그럼 양도일에 주택 상태. 계약일도 물론 주택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건설사가 법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개인이면 자기가 취득할 때 본인 취득한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인이면 법인 취득세 어떻게 되죠? 바로 12.4%,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13.4%입니다. 아주 높은 세금의 세율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 상태로 취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거죠. 네.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가구 주택 30억짜리 판다. 네. 그럼 계약일 시점에 내가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됐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주택 비과세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래 쓰죠. 주택 계약일 이후 주택의 용도 변경이나 뭐 명도에 대해서 적극 합의하기로 한다. 네. 협의하기로 한다. 매도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용도를 변경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매수자인 디벨로퍼가 이걸 딱 살 때는 주택 외로 사니까 일반 취득세인 매매 취득세인 4.6%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소처럼. 예. 네. 그러면 이제 개발업자도 이제 할만하지 이 정도면 내가 취득세가 막 3배나 높은 걸 내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매수자도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비과세도 챙기는 거. 네. 근데 이게 같은 날에 다 적용을 하니까 만약 용도를 변경해 버리면 그 파는 분들은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못 받지. 예. 그러니까 무조건 주택으로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매수하는 사람 취득세 중과를 내니까 절대 못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다가구 주택 거래 자체가 안 일어나는.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상속을 많이 하니까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 이제 석촌동 그쪽인데 35억짜리 다가구 주택 못 파셨어요. 왜냐하면 건설자분들이 좀 사겠다고 했는데 보통 부셔가지고 그냥 토지를 사든지 아니 용도금 큰 세로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 예. 근데 부시면 내가 비과세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거를 막 27억까지 낮췄는데도 안 사신대요. 그러니까 막 와 답답하다고 나는. 그러니까 빨리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좀 풀렸다. 네.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 적용 시기 꼭 보십시오. 시행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저게 이제 그러면 언제 시행되느냐? 제가 이 세법 시행령 25년 1월에 나온 거 2월 말쯤에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확정 안 됐구나. 정말 이런 거 제발 조심하십시오.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린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말 그대로 시행령이 확정이 돼야 돼요. 공포가 돼야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기서부터 적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고가주택, 2주택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 외 용도 변경도 지금 다 말씀드린 거 거의 대부분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시행이 되고 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일이 그때여야 되는 거죠. 잔금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계약 체결하고 잔금일이 2월 말이면 되지 않겠냐. 뭐 3월 말이면 되지 않겠냐. 이러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했던 혼인, 신혼공제 뭐 이런 것들 못 받는 거랑 똑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얘기해놓고 계약은 맞습니다. 시행령 시행시스템 다음에 확정되면 그때 특약 문구랑 해서 하자. 이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세금이 몇 억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